정부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니 정부 예산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지? 예산기획팀이라 잘할 수 있겠지? 이 차가운 기운은 기분 탓인가? 괜찮아. 오늘을 위해 준비한 퀵노트가 있잖아. 몇 시... 늦었다. 얼른 들어가자.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뭐야? 그런데 누구지? 나궁금 사원? 오늘 온다는 신입사원인가 보네. 첫날부터 지각이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됐고. 네? 뭐지? 첫날부터 잘리는 건가? 나궁금 씨, 우리 부서에 직접 지원했다고요? 그럼 기본적인 용어나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게... 부장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대리 인사해. 여긴 신입사원. 네, 나궁금 씨죠? 여기요 사원증. 네, 감사합니다. 맙소사, 아까 그 사람이잖아.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참 젊은 사람이 칠칠 맞기는. 자네는 이번 주까지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와 재정 운용 체계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게. 이대리, 모르는 것이 많으니 많이 도와주도록 하세요. 네. 제가요? 알겠습니다. 이 대리님, 정부 예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 씨, 그건 정말 기본이라고요. 예산이 뭐긴 뭐예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죠. 예산의 종류가 한두 개여야 말이죠.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재정 운용 체계는 또 뭐죠? 잠시만요.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과 재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기획팀 신입 나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이라 궁금한 게 많겠군요. 좋아요. 물어봐요. 네. 과장님, 이참에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과 관련 문서의 종류도 알고 싶습니다.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 준비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업무 마치고 회의실에서 봅시다. 자, 모두 왔으니 스터디를 시작해볼까요? 네. 궁금씨, 도아씨, 정부 예산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일정 기간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이요. 국가 운용의 청사진이자 희소자원의 배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운용의 청사진이라. 맞습니다. 행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짜고 국회 의결을 거쳐 수입 및 지출 활동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예산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의결 전에 수정한 예산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산을 변경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준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나 약속이 있나요? 예산의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궁금씨, 도아씨, 혹시 5가지 원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산 통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또 뭐가 있더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 씨와 도화 씨가 말한 이 5가지 원칙의 의미와 예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 통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이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 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기하는 특별 회계와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특정 세금인 목적세의 경우 예산 통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예산의 이월과 계속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란 모든 세입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입 대체 경비와 정부가 차주가 되어 외화 자금을 차입해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식의 전대 차관을 상환하는 것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란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있고 각각의 개념은 차차 설명해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산 사전 의결 원칙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으로 예외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준예산과 재정상의 비상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기능이에요. 예산은 그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예산의 기능에 대해서는 궁금 씨와 도화 씨가 각각 발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도록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을 통해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예로는 국방 및 치안 유지, 대규모 고속도로, 유치산업 보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산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부는 최저생활보장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곤계층 생계지원, 실업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교육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소득분배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죠.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의 안정화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한 경제 안정화 기능은 예산의 규모 또는 수지의 수준에 의한 경제 성장이나 고용 유지 기능으로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소극적 의미로는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적극적 의미로는 재정 지출 확대, 조기 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며 살펴볼까요? 단년도 세입 내 세출 기조를 견지할 경우 균형 재정 달성에는 이점이 있으나 호황에 많이 쓰고 불황에 적게 쓰는 결과가 되어 경기 진폭은 확대됩니다. 반면 경기 순환주기 전체 기간 동안 세입 내 세출을 하는 경우 호황 시에는 지출 축소를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고 불황 시에는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죠. 예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재정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재정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니 긴장되네요. 공금씨,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도화씨, 재정의 구조에 대해 말해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재정 운용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재정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도화씨,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넓은 의미의 정부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을 포함하지만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 정책 자료의 분석 등 실제 업무 수행 측면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 활동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중앙정부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궁금씨가 설명해 볼래요? 네, 국가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정부의 보건, 복지, 고용, 교육, 국방, SOC와 같은 분야에 지출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특별 회계란 앞서 살펴본 예산의 원칙 중 정부의 세입 세출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어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오, 궁금씨도 공부 많이 했네요. 뭘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의 역할만으로는 각 회계 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예산인 일반 회계, 특별 회계와 기금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 영상을 보면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와, 박 과장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를 하시다니 감동입니다. 공금씨,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먼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는 예산이므로 확정 절차가 동일해요. 즉, 부처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또 합법성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점이 같죠. 결산은 둘 다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의 단계를 거치고 통합 재정 수지의 구성 요소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반면 차이점은 일반 회계가 원칙적으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는 반면에 특별 회계는 연계된다는 점에서 달라요. 또 일반 회계의 재원 조달 및 운용이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 급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특별 회계는 일반 회계의 운용 형태와 주로 유상급부 방식인 기금의 운용 형태가 혼재된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일반 회계와 기금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두 회계 다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는 점과 통합 재정 수지의 구성 요소가 되는 점이에요. 차이점은 기금이 일반 회계와 달리 특정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점, 그리고 재원 조달 및 운용 형태의 경우에도 기금은 유상급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일반 회계와의 차이점이에요. 또한 집행 절차에 있어서 기금의 한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확정 절차의 경우 기금은 예산과 달리 기금 관리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조정 후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럼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떨까요? 공통점은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다는 점과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을 거치게 되는 점이 동일해요. 또 통합재정수지의 구성 요소로 포함됩니다. 차이점은 기금의 경우 특별회계에 비해서 운용상 자율성이 조금 더 있다는 점이에요. 즉,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의 계획 변경은 별도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30%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산과 기금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가나요?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앞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로 설치 운용하는 회계라고 했죠. 그래서 한 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요. 그렇지만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받은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기에 기금 존치 평가 제도와 기금 운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어요. 기금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요. 먼저 기금 존치 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기금 운용 평가단이 전체 기금 중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 기금에 대해 3년마다 개별 사업의 적정성, 재원 구조의 적정성,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지표로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평가 제도입니다. 기금 운용 평가는 기금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 운영 평가와 자산 운용 정책 관리와 실적을 평가하는 자산 운용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 주체의 경우 사업 운영 평가는 소관 부처에서 직접 평가 후 기획재정부에서 메타 평가를 하며 자산 운용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용 평가단이 평가합니다. 사업 운영 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하며 자산 운용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금 19개와 여유자금 1조 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기금은 경년제로 평가하는 등 대체로 2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의 경우 사업 운영 평가는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자산 운용 평가는 예산 편성 시 기금 운영비 증감에 반영합니다. 야호! 네, 기금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재정의 구조는 확실히 마스터된 거죠? 도화 씨는 궁금한 게 있나요? 재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정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국가 재정의 규모 중 총 수입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수입은 2018년 본예산 기준 447조 2천억 원이에요. 연도별로 국가 재정 총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년 총 수입은 추경을 포함한 2017년 예산 대비 23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예요. 총 수입을 알아봤으니 총 지출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총 지출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융자 거래와 기업 특별 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통합 재정 규모와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를 나타냅니다. 총 지출 역시 예산 지출과 기금 지출을 합하여 2018년 본예산 기준 428조 8천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국가재정 총 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총 지출 역시 2010년 이래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년 총 지출은 추경을 포함한 2017년 예산 대비 18조 7천억 원 증가한 규모예요. 그럼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통합재정수지는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수지로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 및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 지출을 삭감한 재정 수지를 말해요. 그런데 궁금씨,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 차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예요. 즉, 장래 연금급여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되고 있는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통합 재정 수지에서 제외하는 거죠.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해서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로 2002년부터 통합 재정 수지와 함께 발표하고 있어요. 관리 재정 수지는 2018년 본 예산 기준 28조 5천억 원 적자로 예상되어요. 자, 국가 재정 규모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았고,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저 국가 재정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럼 도화 씨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규모는 상이하여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은 일반 지자체와 교육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일반 지자체의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받으며 교육지자체의 이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지방 이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을 더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은 2017년 본예산 기준 219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럼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개별법에 의한 지급 근거 여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개별법에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급 근거가 있으나 반드시 개별 법률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은 반드시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용도 지정 여부에 있어서 보조금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상 재량 여지가 적은 데 반해 출연금은 기관 운영 출연금의 경우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집행상의 재량 여지가 많아요. 세 번째, 사용 후에 잔액 처리 여부에 있어서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하고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데 비해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 및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아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머리가 벌써 지끈거리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끈기가 없어서 원. 과장님, 다음엔 우리나라 재정운용 체계에 대해 알려주실 건가요? 네, 맞아요. 역시 도화 씨는 적극적이라니까요. 그럼 재정 운용 체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시계별 재정 운용 체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적으로 국가 비전 및 국정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 시기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기 계획의 틀 하에서 단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운용하게 됩니다. 전체 재정 운용 체계에서 재정 당국과 사업 부처가 맡고 있는 주요 역할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전적 관리 측면에서 재정 당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활용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 부처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재정 사업을 설계합니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 재정 당국은 재정 운영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데 재정 총량을 결정하고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당해년도 예산 편성 등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합니다.
사업부처는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요. 재정의 사후적 관리 측면에서 재정당국은 성과 평가와 집행 점검을 시행하고 사업부처는 예산을 이용하여 집행한 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예산 관리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는데요.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적용 대상에 대해 궁금 씨가 설명해 볼래요? 네? 제가요? 알겠습니다. 1999년부터 대규모 투자 사업의 착수 여부를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모든 분야의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예타 대상 규모의 사업이더라도 공공청사, 국방 관련, 법정시설, 재난 예방, 복구 사업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부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직접 설명하도록 할게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을 수행한 후 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경제성 분석 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책적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추진상 위험 요인, 사업 특수 평가 항목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은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지역 개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기술성 분석은 R&D, 정보화 사업에 대해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종 종합평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해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전 예산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총사업비 관리 제도에 대해 도화 씨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 건축, 정보화 및 R&D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목, 정보화 사업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축 R&D 사업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고에서 정액 및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도로 유지 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사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매 사업 추진 단계 시 총 사업비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및 기금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안 편성권은 행정부에,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지요. 궁금씨, 도화씨,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을 시기별,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중앙관서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신규 사업과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지침 통보 단계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중앙관서가 예산을 요구하는 준거이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틀로 세입, 세출 여건, 재정 규모 증가율,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관계 전문가, 각 부처,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중앙관서에 통보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예산 요구서에는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조정한 최종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세입세출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계속비 명세서, 국고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등 예산심의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여기에는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전망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가재정법 제19조에 따르면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구성됩니다. 예산 심의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요. 어디 궁금 씨가 설명해 보겠어요? 예산 심의는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검토하여 최종 의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을 통해 시행할 국정의 부문별 역점 사항과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후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않을 경우 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을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배정이란 중앙예산기관이 일선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를 정해주는 작업으로 각 행정부처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각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또는 재화의 주문과 같은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한 후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예산 집행 단계 중 예산 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통해 세출 측면에서 내부 통제와 재정의 경기 조절이 가능하고 세입 측면에서 세수 결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관서회장이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집행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시달합니다. 예산 배정의 종류로는 정기 배정, 수시 배정, 당겨 배정, 감액 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예산 이용이란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 과목 간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은 동일 항 내에서 세항, 목 등 행정과목 간 예산 금액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하나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이체에 대해 도화 씨가 말해주겠어요? 네.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체받을 중앙관서회장이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회장과 협의해 이체 과목과 금액을 명확히 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체를 승인하여 당의 중앙관서회장 및 감사원에 통지합니다. 법령 공포일이 이체일자가 됩니다. 그럼 도화 씨, 2월에 대해서도 도화 씨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2월이란 세출 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조항입니다. 12월 30일을 기준으로 2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하며 2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2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봅니다. 도화 씨, 정말 많이 알고 있네요. 2월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명시 2월, 사고 2월, 경상적 경비 2월, 계속비 2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명시 2월은 예산의 형식으로 예산 총칙에 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2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상적 경비 2월은 연도 말에 무리한 경상경비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고 2월과 별도의 기본경비 2월을 허용한 것으로 2월 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5%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계속비는 총액을 이미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그 연부액 중 미지출 경비는 당해 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2월이 가능한데 이를 계속비 2월이라고 합니다. 이체와 2월에 대해서는 도화 씨가 잘 설명해 줬으니 예비비에 대해서는 궁금 씨가 설명해 보겠어요?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크게 기획재정부 소관에 계상하는 일반 회계 예비비와 특별회계 각 소관에 계상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고,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인건비 및 환율 변동 등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결산에 대해 알아보면 오늘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는 끝인데요. 다들 열심히 해주어서 정말 뿌듯하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결산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 및 계속비 결산 보고서, 국가채무계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세출 결산 집계 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감사한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궁금씨, 도아씨, 오늘 어땠나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어요.